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러시 그라디언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특별히 TRPO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TRPO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TRPO의 핵심 이슈는 팔러시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오브젝티브 펑션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너라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 MM 알고리즘이죠. 이것과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리전 안에서 M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팔러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브젝티브 펑션인 이 익스펙티브 리턴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자동으로 보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TRPO의 오브젝티브 펑션 에타 파이는 익스펙티브 리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의 로어 바운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로어 바운드는 앞에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보다 비교적 다루기 쉬운 함수였죠. 그런데 이 로어 바운드를 이용해서 여기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MM 알고리즘이라고 하였습니다. MM 알고리즘에서는 여기 있는 이 로어 바운드가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optimal 팔러시를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팔러시를 찾았죠. 여기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팔러시를 찾아서 이것을 뉴 팔러시로 한번 업데이트합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optimal 팔러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잘 보게 되면은 KL 다이버전스 텀이 있죠. 이것이 페널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KL 다이버전스 텀이 페널티로 작용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KL 다이버전스 텀을 컨센트레인트로 빼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텀이 이제는 페널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센트레인트, 제약 조건으로 따로 저희가 뺄 수 있었죠. 그래서 훨씬 더 다루기 쉬워졌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근거는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레인트 텀을 저희가 트러스트 리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식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또 변형을 하는데 그 최종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식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optimize 하고 싶어 하는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의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특징은 여기 익스펙테이션을 전부 올드 팔러시로 한다는 거죠. 올드 팔러시란 말은 커런트 팔러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팔러시로 저희가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을 이 익스펙테이션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여기 익스펙테이션 대신 샘플 에버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드밴티지 펑션이나 Q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Q 밸류를 에스티메이트하는 Q 네트워크를 추가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구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의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것은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을 변형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찾으면은 그것이 optimal policy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old policy에서 new policy를 계산하는 한 번의 policy 업데이트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new policy가 구해지면 그것을 다시 여기 old policy 위치에다가 다시 바꾸어서 새로운 surrogate objective 펑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policy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의 optimal polic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RPO를 구현하는 이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은 여기 각 이터레이션마다, 각 이터레이션이란 말은 여기 있는 policy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스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old policy, 즉 current policy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겠죠. state action pairs들에 대한 셋, 그러니까 이 old policy를 가지고 트라젝토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Q 네트워크에 있는 Q 밸류 값들을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 이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objective와 constraint,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이 샘플들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expectation 대신 샘플들의 average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constraint가 있는 optimization을 저희가 approximate하게 풀어갈 텐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new policy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policy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사용했던 policy gradient가 아니라 이번에는 Natural Policy Gradient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인데요. 이 Natural Policy Gradient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Conjugate Gradient라는 것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얻은 New Policy가 실제로는 이 Objective를 improve 시키고 그리고 이 constraint를 만족하는지를 더블 체킹하는 라인 서치라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 Natural Policy Gradient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은 8번째 단계에서 찾았던 Final Optimization을 간략하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 Objective 펑션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Trust Region을 나타내는 Constraint는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는데 제약 조건으로 이 값이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 Natural Policy Gradient는 먼저 이 Objective 펑션과 Constraint 텀을 여기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Objective 펑션이 있으면은 이것은 테일러 시리즈의 First Order 텀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합니다. 리니어 텀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리니어 텀이 있고 그 앞에 코에피션트로 그라디언트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expected KL 다이버전스 텀인 여기 constraint 텀은 테일러 시리즈의 세컨 오더, 즉 쿼드라틱 텀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쿼드라틱 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와 여기 두 개와 그 앞에 코에피션트로 h라는 텀이 붙습니다. 여기 앞에 리니어 텀에는 한 번 미분한 그라디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쿼드라틱 텀에서는 두 번 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헬시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헬시안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세컨 오더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디언트와 헬시안의 정의만 잠깐 살펴보면은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리어블의 개수가 n개면은 이렇게 n디멘셔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시안은 어떻게 되냐면 사이즈가 n 곱하기 n 매트릭스인데요. 각각 엔트리들이 이렇게 이계도 함수가 되는 거죠. 미분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에 비해서 해시안은 훨씬 더 많은 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해시안을 약자로 H로 쓰고 이것을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구현을 할 때에는 제가 미니 배치로 n개 샘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각 샘플에 대한 이것을 계산한 후에 n개의 샘플에 대한 에버리지를 취해서 한 것을 저희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서로겟 오브젝티브 펑션을 왜 오브젝티브 펑션은 1차항까지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텀은 2차항까지 하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제가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오브젝티브 텀과 KL 다이버전스 텀 두 개 다 테일러 시리즈의 세컨 오더까지 전개를 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도 여기 그리고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텀까지 있고 KL 다이버전스 텀도 상수항,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티브 텀에서는 저희가 이것의 맥시멈 값보다는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세타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텀은 세타에 대해서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찾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세컨 오더 텀은 실제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KL 다이버전스 텀에 비해서 너무도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기 때문에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지웠습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올드 팔러시를 가지고 KL 다이버전스 텀을 계산하면 이 값은 0이 되니까 제가 지울 수가 있죠. 이번에는 리니어 텀을 볼까요? 리니어 텀의 앞에 개수가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제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KL 다이버전스의 특징 때문인데요. 지금 이 텀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KL 다이버전스의 변수가 세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세타가 올드 팔러시일 때는 0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KL 다이버전스 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디퍼런셔블이잖아요. 그 말은 이 함수가 여기 올드 팔러시에서 0이 되면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올드 팔러시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 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텀도 무시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세컨 오더 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겟 오브젝티브 펑션을 테일러 시리즈로 세컨 오더까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오브젝티브 텀은 퍼스트 오더까지만 사용하게 되고 KL 다이버전스 텀은 세컨 오더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겟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라디언 어센트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내추럴 그라디언트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존의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있고 그라디언트 앞에 해시안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내추럴 그라디언트가 됩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맥시멈 값을 찾아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그라디언트의 개념만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f하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하고 g라는 함수의 특징은 세타 제로에서 같은 값을 갖고 또 하나는 이 세타 제로에서 두 개의 기울기가 같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즉 두 함수는 세타절에서 같은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번 미분한 함수를 볼까요?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지금 f보다 g가 더 많이 휘어져 있죠. 그 말은 세타 제로 부분에서 f의 기울기의 변화량보다 g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더 크다란 말이죠. 두 번 미분했을 때 이 값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계도 함수인 그라디언트는 이것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계도 함수인 이 헤시안은 이것이 얼마나 더 휘어져 있는지, 그것을 커버처라고 하는데 이 커버처가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데 이 앞에 헤시안을 적용을 했잖아요. 이 헤시안은 여기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팔러시가 얼마나 센서티브한지, 즉 많이 휘어져 있는지 커버처를 체크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라디언트 대신 이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면 더 효율이 좋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두 개의 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곡선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이 앞티멀한 포인트를 찾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 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을 등고선처럼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왼쪽의 그림은 등고선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길쭉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출발점에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라디언트는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등고선 그림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바로 앞티멀한 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바로 진행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쪽이 경사가 더 심하잖아요. 위에 등고선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쪽이 더 경사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쪽 방향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빨리 앞티멀 값에 도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왼쪽 그림처럼 휘어진 정도가 크지가 않으면은 기존의 그라디언트 방향도 괜찮지만 오른쪽처럼 많이 커브드 돼 있죠. 커버처가 심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방향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휘어진 정도, 즉 커버처의 크기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에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추럴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라디언트에 헤시안의 인버스를 곱해줌으로써 더 빨리 앞티멀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기존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저희가 그라디언트만 생각을 했죠. 내추럴 그라디언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려면 헤시안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는 헤시안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헤시안은 훨씬 더 계산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컨센트레이트 텀 때문에 저희가 이 헤시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시안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아닌 내추럴 그라디언트 방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저희는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찾았고 그리고 이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이제 팔러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스텝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스텝 사이즈를 잘 조절해서 그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스텝 사이즈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희가 델타를 정했다고 할 때 이 주어진 델타 안에서 여기 있는 트러스트 리전을 만족하는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 내추럴 그라디언트가 주어지면 팔러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할 거죠. 팔러시 업데이트는 여기 올드 팔러시에다가 스텝 사이즈 베타와 그리고 내추럴 그라디언트인 이것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G는 이 그라디언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추럴 그라디언트 이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 스텝 사이즈를 곱해줘서 올드 팔러시에 더해주면 그것이 뉴 팔러시가 되는 거죠. 이 식을 가지고 팔러시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컨센트레인트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베타가 스텝 사이즈로 적당한 것이 되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 스텝 사이즈 베타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같은 값을 가질 때가 가장 큰 가능한 베타가 되는 거네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 팔러시 업데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추럴 그라디언트가 있고 스텝 사이즈 베타가 있는데 새로 업데이트된 뉴 팔러시가 KL 컨센트레이트 텀을 만족하는 그 조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구할 수 있는 맥시멀 스텝 랭스 베타는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리전 안에서 팔러시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은 KL 컨스트레인트 텀을 만족을 한다는 말이니까 여기 내추럴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를 이만큼 주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이 팔러시는 트러스트 리전을 만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추럴 팔러시 그라디언트라고 하고 이 방식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기 G는 기존의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 사용했던 그라디언트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추럴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세컨 오더 optimization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아담 같은 퍼스트 오더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법에 비해서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빨리 컨버즈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라디언트에 비해서 헬샤는 훨씬 더 계산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라디언트는 디멘전이 n인 벡터를 계산하는 건데 헬샤는 디멘전이 n by n인 매트릭스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헬시안을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헬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주 방대한 컴퓨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시안의 인버스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너무도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내추럴 팔러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식을 잘 보면은 H 인버스가 아니라 H 인버스에 G를 곱한 것, H 인버스에 G를 곱한 것이 페어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제가 H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 H 인버스에 그라디언트를 곱해준 이것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계산을 할 거예요. 그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X를 계산한다는 말과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이 X의 해를 구한다는 말이 일치하죠. 그런데 이 해를 구한다는 말이나 실제로는 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쿼드라틱 펑션이니까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X값은 이것의 기울기가 0인 이 X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쿼드라틱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x값은 결국은 f를 x로 미분한 이것이 0이 되는 그런 x값이었으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인 이 x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쿼드라틱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x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x값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H의 특징은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해시아는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것을 기존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아닌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라는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작은 이터레이션에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를 쓰게 되면은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도 임플리멘테이션이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이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라인 서치라는 테크닉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추럴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한 뉴 팔러시 세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많은 과정의 어프락시메이션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세타가 실제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모노토닉하게 임프루먼트를 시킬 수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L 다이버전스 텀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것도 어프락시메이션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은 이 어프락시메이션을 허용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것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스텝 사이즈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텝 사이즈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라인 서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서치라는 것은 방금 저희가 찾은 이 스텝 사이즈가 오브젝티브 텀을 임프루브를 시키는지 그리고 KL 컨스트레인트 텀을 만족을 하는지를 재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맥시멈 밸류로 베타를 얻었죠. 그래서 이 베타 값으로 적용한 이 업데이트 있잖아요. 이 세타 값을 실제로 이 오브젝티브 텀과 KL 컨스트레인트 텀에다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제 OK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적용을 시켰더니 임프루브먼트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제약 조건인 델타보다 더 큰 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부적격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베타 값을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알파를 여기 베타에다가 곱해줄 겁니다. 알파는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에요. 예를 들면 알파가 0.9면은 이 베타를 0.9를 곱해서 약간 줄여준다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오브젝트 텀과 KL 컨스트레인트 텀에다 적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뉴 팔러시로 채택을 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알파를 또 곱해줍니다. 결국 알파 제곱을 곱해주면은 베타 값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언젠가는 알파를 여러 번 곱해줘서 얻은 이 베타 값이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뉴 팔러시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임프루브를 시키고 KL 컨스트레인트 텀을 만족을 하게 되면 그때 멈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 서치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 구했던 베타 값으로 팔러시 업데이트를 해서 그 팔러시를 적용하게 되면은 오브젝티브 텀이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컨센트레이트 텀이 만족하지 않아서 성능이 떨어질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라인 서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TRPO의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 먼저 팔러시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터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단계를 한번 거칠 때마다 팔러시 업데이트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올드 팔러시에서 최종적으로 뉴 팔러시를 얻는 거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앞티멀 팔러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current policy 있죠? old policy에서 샘플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 개의 트라젝터리를 얻어낸 다음에 그 샘플들을 가지고 objective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advantage 펑션이나 q 펑션을 먼저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이 advantage 펑션을 estimate 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주어진 샘플들을 가지고 이 값을 estimate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는 policy gradient를 계산을 해야 되죠. 이때는 advantage estimate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policy gradient인 이 g를 계산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값이 이것을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advantage estimate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natural gradien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시안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을 정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 x값을 찾는 방법에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x값으로 인해서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내추럴 그라디언트에다가 조금 전에 말했던 베타 값 있죠. 트러스트 이전을 만족하는 최대가 되는 베타 값을 스텝 사이드로 정해주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구한 내추럴 파러시 그라디언트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바로 적용하지 않죠. 여기에다가 라인 서치 방법을 적용을 해서 파러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J가 0,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언젠가는 objective가 improve가 되고 K의 constraint term이 만족이 되면은 그때 멈춰서 그 최종 것을 저희가 new policy로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TRPO의 전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RPO를 실제로 구현하는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세 단계 나눠서 하는 특별히 내추럴 파러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 TRPO의 단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 첫 번째는 이 TRPO는 세컨드 오더 optimization을 사용하죠. 기존의 first order optimizers는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기존의 거에 비해서 샘플 에피션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점은 뭐죠? 내추럴 그라디언트인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쿼드라틱 이퀘이션을 미니마이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안의 인버스를 직접 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시안 매트릭스 자체도 상당히 많은 컴퓨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파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에서는 그라디언트를 이것만 계산하면 됐죠. 그런데 해시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세컨드 오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계도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파라미터 개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파라미터 수가 만약에 n개면은 이 해시안은 n by n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이계도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eep CNN이나 RNN 같이 파라미터 숫자가 상당히 많을 때에는 이 TRPO 방법이 프랙티컬하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TRPO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PPO는 이 PPO는 TRPO를 약간 변형을 해서 TRPO의 최대 약점인 Second Order Optimization 하는 방법을 여기 있는 First Order Optimization 방법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